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는 겨울을 맞이한 회색빛 도시의 경계를 선명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루카 강 46, 스위스에서 건축 디자인 회사 대표로 성공한 남자는 이 30년 만의 귀국이 반갑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닥은 너무 낯설게 차가웠고 공기는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한 손엔 여권, 다른 손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소가 적힌 쪽지, 그 위에 삐뚤빼뚤한 한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강연아. 강원도 영월군 음리번지 여인숙. 루카는 이 종이 조각 하나만을 믿고 이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가 10살이던 겨울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는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울지 마라.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돌아섰던 뒷모습. 그날 이후 그는 루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한국은 지워야 할 과거가 되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코트기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복수? 그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이름으로 다시 그 여인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카는 스마트폰을 꺼내 차를 불렀습니다. 공항 픽업 기사에게서 도착 메시지가 왔습니다. 루카님, 공항 입구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일어나 짐가방을 끌며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오르자 기사 김봉식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오랜만이시죠? 루카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낯섭니다. 그 말에 김봉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흐린 구름 아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카는 핸드폰 속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100일 즈음의 아이 작은 이불에 쌓여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사진 속 여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양부모의 나라에서 눈동자색부터 다른 세상 속에서 늘 외부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선 왕따였고 집에선 가짜 가족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언어도 이름도 피부색도 전부 이방인이었던 그곳에서 그는 오로지 성공만이 해답이라 믿었습니다. 30이 넘자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고 유럽에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다뤘고 스위스 정부는 그를 이민자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축하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첫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날 버렸나요? 차는 서울 외곽을 빠져나와 경기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목적지까지는 약 3시간. 루카는 눈을 감고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시 그 여인을 만나면 그는 웃지 않을 겁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날 그녀가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도 똑같이 외면할 겁니다. 복수는 슬픔보다 차갑고 고통보다 오래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수를 30년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밤은 서울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길가엔 눈이 쌓여 있었고 어두운 산자락 아래 외딴 마을의 불빛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는 마침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작은 여인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엔 봄날 여인숙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루카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종이 조각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얼굴, 그러나 어딘가 여전히 닮아 있는 손짓. 허리를 굽힌 채 작은 난로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던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기에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수의 시작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이틀째 되는 날, 루카 강은 강원도 영월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창문 밖 풍경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속은 복잡했습니다. 버스가 산을 넘을수록 어릴 적 기억은 더 흐려졌고 그 흐릿함 속에서 감정만은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날의 추위, 서울역 대합실의 소음, 돌아보지 않던 한 여자의 뒷모습, 그 여자의 이름은 강연아였습니다. 루카는 시계 너머로 버스 기사에게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버스가 읍내에 가까워지자 눈발이 점점 거세졌고 작은 여인숙 간판이 그 눈 속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 여인숙? 아마도 여기에 그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 그를 팔고 사라졌던 여자. 문을 열자 낡은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한기가 몸을 훑고 지나가자 루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리 굽은 여인이 뒷모습으로 방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세월이 말라붙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강연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루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듯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방 잡으시게요. 따뜻한 방 있어요. 창문은 조금 낡았지만 온기는 잘 돌죠. 루카는 목소리를 낮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만 묵겠습니다. 조용히 쉴 수 있는 방이면 좋겠어요. 연하는 그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듯 멈칫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은 스위스에서 오신 거죠. 말투가 좀 다르시네요. 루카는 놀란 표정을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위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한국말이 아직 어색하죠. 방 안은 작았고 벽지는 뜯어졌으며 전기장판에서 오래된 고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허름한 공간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고 지금은 모든 증오의 근원이 되어버린 여자. 루카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숙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달력, 오래된 찻잔,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10살 즈음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루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연아는 자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날 당신은 나를 내쫓았고 나는 낯선 집에서 낯선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루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더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인숙 전체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기침소리만이 이 조용함을 깼습니다. 마른 기침은 길고 거칠었고 들을수록 속이 쓰렸습니다. 루카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인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오래된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숙 복도에는 다시 연화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다가가자 그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춥죠? 이 동네는 겨울이면 더 시려요. 감사합니다. 루카는 커피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연하는 커피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있었죠. 10살 무렵까지 함께 살았어요. 참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루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지금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은 줄만 알았겠죠. 아니면 그렇게 되길 바랐을지도 모르죠.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 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입양 당시의 가짜 서류, 그리고 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손글씨. 이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복수를 안겨주리라. 여인숙의 벽장은 오래된 나무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낡은 이불들 사이로 작은 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루카는 숨을 죽이고 손끝으로 그 함을 꺼냈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여인숙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덮개를 열자 가장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진 종이에는 강연아가 아들을 품에 안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환하게 빛났고 어머니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분명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는 그 사진을 천천히 들어 올려 밑을 살폈습니다. 그 아래엔 수십 통의 편지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서툰 문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시작은 같았습니다. To my son, wherever you are. 내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루카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매년 정해진 날짜마다 써내려간 고백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해. 겨울 서울역, 내가 손을 뻗으며 울던 그날을. 나는 왜 그 손을 놓았을까? 이제 와서는 어떤 이유도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를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다. 편지를 읽을수록 루카의 입술은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팔려갔다고, 그건 변하지 않을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글들은 그 믿음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편지 뭉치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한국 신문 스크랩, 입양 알선 브로커 체포, 아동 불법 해외 수출. 그 사건의 주범은 루카를 입양 보낸 바로 그 기관이었습니다. 연하는 신문을 오려붙이며 누군가에게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가진 것 없는 여자, 아이를 놓친 엄마, 남편도 가족도 없는 노인.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루카는 서둘러 뚜껑을 닫고 다시 이불 밑에 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연하가 작은 찻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예요. 요즘 같은 날엔 몸을 데워야죠. 손님, 밤새 잘 주무셨어요? 루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찻잔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은 내가 예전부터 아끼던 방이에요. 아들이 살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잘 안 빌려줘요. 그녀의 눈빛은 허공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여전히 아들이 있는 듯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루카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셨을까? 나를 그렇게 보낸 다음 이렇게 낡은 방 안에서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쓰면서 당신은 어떤 얼굴로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지금 나를 앞에 두고도 모른 척하는 그 태어남은 무엇일까? 루카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드님을 찾고 계신가요? 연하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도 나를 의심했으니까. 내가 진짜로 그 애를 원했던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속인 건 아닐까? 루카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에 본 편지 속 문장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살아만 있어다오. 세상 어딘가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떠올려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는 더는 그 방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루카는 복도로 나섰고 문을 닫는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오와 분노, 그 아래에 깔려있던 무언가가 울컥하고 튀어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다시 벽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편지를 정말 그 손으로 쓴 게 맞다면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진실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강원도 영월에는 열흘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히 시작된 눈발은 이내 거세졌고 여인숙 앞 골목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루카는 방 안에서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복사해온 서류와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지에는 서툰 영어와 망설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면 분노가 누그러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억눌러온 감정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왜 그때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보냈는지 그 물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강연아가 삽으로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깊게 쌓인 눈 속에서 연하는 느릿한 몸으로 여인숙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굽은 채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삽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루카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36해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정작 그 여인은 그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카가 방으로 돌아온 뒤 누군가 여인숙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소리에 놀란 연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허름한 잠바를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 사장. 한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은 지 벌써 15년이네. 그런데 이 집은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게 신기해. 옛 정 때문에 봐준 거 알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전 재산이에요. 빚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서류 봐. 이 집은 담보 잡혔던 거 그대로야. 오늘은 강제로라도 서명 받아야겠어. 사내들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루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쪽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여인을 협박합니까? 낯선 손님의 등장에 사내들은 흠칫했습니다. 넌 뭐야? 이 집 손님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무도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돈이라도 낼 건가? 아니면 이 여자가 준 뺨 맞고 나가 떨어질 건가? 루카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돈이면 됩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해보세요. 손님, 뭘 아시고 그러십니까? 이 집은 제 어머니 겁니다. 그러니 제 문제이기도 하죠. 연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루카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36해 전 서울역에서 제 손을 뿌리치고 보냈던 아이. 이젠 루카 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입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넌 죽은 줄 알았는데. 사내들은 눈치를 살피며 뒷걸음질 쳤고 루카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회는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쪽들부터 내보내야겠군요. 그날 밤 여인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하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모은 채 있었습니다. 루카는 방 안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노트를 들고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냈는지, 왜 죽은 줄로만 알았는지, 왜 평생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듣겠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준비는 아직 아닙니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참았던 한 사람의 어머니가 꺼내는 늦은 흐느낌이었습니다. 연하는 난로 앞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오래된 고통을 꾹꾹 눌러 삼키는 듯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어요. 아침에 도연이가 밥이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쌀 한 톨 없었죠. 그 말이 가슴을 칼처럼 찔렀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남편은 죽고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렸고 집세는 밀리고 일자리는 끊겼고 그래도 도연이 하나만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난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공사판에 나갔어요. 삽질을 하고 시멘트 자루를 옮기고 그런데도 빚은 줄지 않았고 이자만 늘었어요. 도연이 손을 잡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어디든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이웃 윤 씨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입양 보내면 애가 부잣집에서 공부도 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이가 악몽을 꾸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나는 이 아이를 망가뜨리겠구나 싶었어요. 루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위로 작게 떨리는 살결이 그녀의 후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브로커를 만났어요. 정장 차림에 웃는 얼굴이었죠. 아이는 좋은 가정에 간다고, 걱정 말라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도연이 교육비로 써달라고 말했죠. 루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와는 분명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죠. 그때야 알았어요. 입양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이 도연이를 빼앗아 간 거였어요. 연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도연이를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에 가고 신문사에 전화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 대사관 문도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판 엄마라는 말만 남았죠.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치듯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서울역에 갔어요. 혹시라도 도연이가 다시 돌아올까 봐요. 루카는 침묵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그가 그토록 원망했던 여인의 얼굴이 지금은 죄책감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절 찾지 않으셨어요? 루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세상엔 기록이 남았을 텐데요. 학교, 이름, 주소 방법은 있었을 겁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브로커가 쓴 서류가 전부 가짜였어요. 도연이의 이름도 새 부모의 정보도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난로의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다면,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것 같아서요. 루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눈이 미끄러져 내리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와 함께 어릴 적의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밥이 먹고 싶었어요. 따뜻한 국 한 숟갈이라도요.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연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이 내 등에 비수를 꽂았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밥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녀는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난 그날을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루카는 난생 처음 어머니와 마주 앉아 말없이 눈 내리는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울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여인숙 앞에 놓인 폐쇄 공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노란 테이프와 철제 봉투 하나가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건물 노후 및 불법 개조에 따른 강제 철거 예정 통지서. 그 문구 아래엔 군청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연하는 공문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숨만 쉬었습니다. 루카가 다가서자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듯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녀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 집도 내 삶도 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루카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녀를 무너뜨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군청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철거까지는 열흘 남짓 남았다고 했고 그 안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루카는 담당자와 따져보려 했지만 서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된 위반 사항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여인숙 안은 한낮임에도 쓸쓸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종이 상자를 꺼내 방마다 쌓여있는 낡은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기침이 나왔고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루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다른 데로 옮기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병원도 함께 가보죠. 연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이제 움직일 힘도 바꿀 삶도 없어요. 이 집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도록 쌓여온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루카는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스탬프 파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인숙 등기 문서였습니다. 그중 일부엔 놀랍게도 루카의 이름이 적힌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루카가 묻자 연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찾게 되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이 집을 다시 주인으로 삼았으면 했어요. 그게 비록 찾아오지 못한 꿈이라도 그 서류라도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루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서류에는 날짜도 없었고 법적 효력도 애매했지만 어머니의 바람은 명백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키려던 분노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복수였을까? 아니면 존재의 확인이었을까? 다음 날 루카는 읍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문서를 보여주며 가능한 방법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집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매입하거나 다른 형태로 옮길 준비를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연하 여사님의 명의로 새 건물을 임차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여인숙으로 돌아온 그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당신이 살아온 이 공간을 다른 형태로라도 다시 이어가요.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계속 나한테 당신이라고 하네. 난 아직 엄마 자격이 없는 거겠지. 루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연하가 포장하던 상자를 들어 그녀 곁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라도 다시 내 옆에 있어줘서.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 처음 느껴본 고요한 안도감. 비로소 그는 알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보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이틀 뒤 강연하는 새벽녘부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루카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이불을 어깨까지 덮은 채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닿은 손등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면 위험해요. 괜찮아. 몸살 같은 거야. 며칠만 지나면 가라앉을 거야. 이 정도 열은 병원에선 그냥 넘기지 않아요. 어머님, 이제 제 말 좀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연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루카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감정의 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루카는 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저는 오늘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손등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이 늙은 몸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 같구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식사부터 하세요. 영양부터 채워야 이겨내십니다.
그날 오후 병원 진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닙니다. 다만 고열로 인한 탈수와 면역 저하가 있어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환자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이 약하셔서 다시 앓으면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루카는 창가 의자에 앉아 침대에 누운 연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어린 도연이가 떠오를 때마다 내 가슴엔 멍이 들었거든. 내가 가장 사랑한 존재를 내가 가장 깊이 상처냈다는 죄책감은 평생을 무릎 꿇게 만들더라. 루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누가 대신 꺼내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해 맺혀있던 매듭을 천천히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잠시 후 연아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루카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 서울역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제야 다시 붙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루카야,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연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루카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을 준비했지만 지금만큼 자연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이 떨어지자 연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은 시간은 길었지만 그 마음을 다시 여는 순간은 이토록 짧고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의 창문 밖으로는 봄의 첫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녹아 흐르고 있었고 여인숙 자리에 남은 추억만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루카는 병실 테이블 위에 한 장의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 매입 계약서였습니다. 그 안엔 그의 이름과 연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사는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nak지 않고 추위도 막아주고 햇빛도 잘 드는 곳이에요. 연아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평온이 얼굴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붙들고 있었던 긴 그림자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멈춰선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언덕배기 아래 다세대 주택 한 채, 2층짜리 붉은 벽돌집, 낮은 대문과 아담한 화단,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거실창. 루카는 짐칸에서 가방을 들고 내려오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지내는 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적힌 집이에요. 연아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실내는 아직 비어 있었고 플라스틱 포장재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햇살이 참 좋네. 그녀가 중얼이듯 말하자 루카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따뜻한 방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홀로 이불을 둘둘 말고 새벽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아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루카는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그날의 바람은 싸늘했지만 지금 이 바람은 다정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구청 민원실. 루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름 변경 신청서 맞으시죠? 원래 성함이 강도연입니다. 루카는 또박또박 말했다가 이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루카 강이었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그는 다시 강도연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이름, 억지로 부여된 삶의 첫 이정표는 이제 과거 속으로 천천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 집의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루카가 식탁에 직접 끓인 된장국을 올렸고 연아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출했지만 정성이 담긴 찬들이 놓여 있었고 어색한 침묵 끝에 연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둘이 밥을 먹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루카는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믿지 않았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다시 쓰게 될 줄은요. 연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기도 해요.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내가 또 실수할까봐. 하지만 루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젠 서로의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혼자 견뎌온 30여 년의 시간도 당신이 이 집에서 써내려갈 하루도 서로에게는 새로운 봄이 될 겁니다. 연아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흩뿌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날 밤 루카는 작업실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펜으로 한자 써내려가는 문장들. 마치 시간 속에 밀려난 과거를 하나씩 꺼내어 다시 조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나는 이제야 당신을 만났습니다. 지금껏 당신을 미워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엔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찾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이제 우리 매일을 새롭게 써내려가요. 편지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연아는 마당 한편에 놓인 화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망울이 봄비를 맞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카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채워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입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